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정말 이변과 혼란의 연속이었죠.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마지막 연출작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로버트 드니로, 조 페시 배우와의 합작, 거기다가 알파치노까지 가세한 아이리시맨 두 작품의 2파전 양상을 기대했는데요. 이 와중에 베니스에서 조커가 황금 사자상을, 그리고 칸에서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수상 예측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젊은 작가주의 감독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 타이카 와이티티의 조조 래빗, 제임스 맹골드의 포드 대 페라리, 노아 바움백의 결혼 이야기까지 가세하죠. 시상식 불과 일주일 전에는 오스카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국 출신인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서 무려 7개 부문을 쓸어가죠. 결과적으로는 기생충이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남았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후보로 꼽혔을 만큼 정말 대단했던 영화가 바로 1917입니다. 1917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촬영감독 로저 디킨스인데요. 촬영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동시에 오스카에서는 무려 14번의 후보 지명 끝에 처음으로 촬영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당시 수상작은 블레이드 러너 2049였고요. 그 외에도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007 스카이폴, 그리고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 등등 많은 대작들에서 깨끗한 영상미를 선보여왔죠. 원래 이분 영상의 특징은 그 원근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익스트림 롱샷, 그리고 극단적인 명암의 대비, 마지막으로 롱테이크에서 아주 느리고 정적인 카메라 워크가 있는데요. 사실 롱테이크 자체가 카메라를 여기저기 움직여가면서 찍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엠마누엘 루베즈키라는 촬영 감독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몽타주에서도 말도 안 되게 현란한 카메라 워크를 무려 수분 단위의 롱테이크에서 선보이는 걸로 유명해졌는데요. 이런 대단한 스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3년 연속으로 오스카 촬영상을 가져갑니다. 같은 기간 동안 로저 디킨스는 3번 전부 후보 지명해서 모두 무관에 그쳤고요. 사실 이 기술은 진짜 원테이크로 모든 시퀀스를 통째로 찍은 게 아니고요. 비슷한 시점에서 끊고 들어가는 여러 개의 샷을 편집으로 이어붙인 것인데 이건 이거대로 대단하죠. 아무튼 루베즈키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향을 가진 디킨송이 1917이라는 샘 맨데스의 영화를 통째로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찍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영화는 제 마음속에 2019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술적인 성취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거장이 새까만 후배의, 그것도 정반대 성향의 후배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해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무튼 스킬적인 면이든 테크놀로지적인 면이든 이 영화는 현대 영화 산업의 기술적 한계의 끝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말 이 로저 디킨스라는 거장은 카메라라는 자신의 무기를, 그 송곳니를 날카롭게 드러내고 사냥에 돌입한 맹수 같았어요. 주인공의 생명이 위급받는 상황에서는 광각이 좁은 구도와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표현했고요. 반대로 아기를 통해서 전후의 희망을 암시하는 샷에서는 카타콤과 자궁을 연상케 하는 그 작은 촛불 하나에서 희미하게 얼굴에 비춰지는 빛을, 인물의 감정에 집중해야 할 때는 그들의 앞에 서서 눈높이에서 그들의 얼굴을 잡아주고, 인물의 여정을 함께 할 때는 앞서가는 영웅이나 장군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잔뜩 움츠린 겁쟁이의 시선에서 따라가고요. 둘 모두를 동시에 담아내야 할 때는 그들의 옆에 선 동료와 같이 움직이고요. 촬영만으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데다가 이 모든 것이 구도와 빛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원테이크처럼 연출했습니다. 평균 약 2분가량의 61개의 테이크들을 전부 붙여낸 편집감독 리 스미스의 공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이 영화가 원테이크로 이루어진 이유는 1차 대전의 그 지리멸렬한 참호전, 땅속에 숨어서 철조망에 걸린 적들의 목숨을 수확하고
참호족으로 실려 나가기만을 반복하던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끝나지 않는 죽음과의 사투를 영겁처럼 지속하던 당시의 전쟁을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내에서 최전선의 장교들은 오늘이 며칠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요일을 마치는 내기를 병사들과 하고 있죠. 하루 중에 유의하게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일출과 일몰인데, 그중 일몰은 영화 내에서 유일하게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죠. 주인공의 태도와 영화의 진행 방향도 그 편집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초반부에 주인공들이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대의 선임만 싸고 도는 병사들 틈바구니를 지나서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시체 더미와 철조망만이 주인공들을 맞이합니다. 한술 더 떠서 철조망에 긁혀서 상처 입은 손으로 시체들 틈바구니를 헤집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임무에 따라온 스코필드는 부비 트랩에 의해서 한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뒤에 자신을 데리고 온 블레이크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훈장을 받아서 전쟁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와인 한 병과 바꿔먹은 스코필드의 입장에서는 형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임무에 임하는 블레이크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추락한 독일군 조종사를 구해주려다가 되려 습격을 당해서 블레이크가 사망하고 스코필드는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임무를, 혹은 블레이크의 유지를 기꺼이 이어봤습니다. 특히 혼자 얼굴을 드러내고 진창에 빠진 트럭을 밀어내다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뒤돌아서서 트럭을 밀어내는 시퀀스는 그의 가치관이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음을, 나아가 전쟁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동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의 죽음을 유발한 일이 의미 없는 희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묘한 연출이죠. 적 저격수를 사살하고 기절한 스코필드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깨어납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아기를 데리고 숨어 살고 있는 프랑스인 생존자를 만나죠. 그곳에서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보급받은 부식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줄로 챙겨온 우유까지 선뜻 내어줍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촛불이 작은 희망을 전하고, 스코필드는 낮과는 달리 최소한의 무장과 은원패조차 포기한 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1600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전반부와는 다르게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이고 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에 스코필드가 휩쓸리면서 급격하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희망을 상징하죠. 하지만 단순히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닙니다. 살상이 아닌 자신의 고귀한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간애가 인류의 생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죠. 끝내 그가 발견한 공격 직전의 디중대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밝은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고 영화 내내 드러나던 닿을 수 없는 지평선을 향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인간들이 진격하는 것, 시퀀스는 굉장한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스코필드는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지평선에 닿으려던 인간의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가죠. 맥켄지 중령의 입을 빌려서 마지막 인간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끝날 수 없다는 전쟁을 상징하듯이요. 마지막 순간에 영화 내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분리하던 지평선을 처음으로 뚫고 화면 위아래를 가득 채우는 피사체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포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스코필드는 영화의 시작과 같이 나무에 기대서 한 줄기 휴식을 취하는데요. 영화의 초반부를 다시 생각해보면 다른 병사들도 티타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는 죽음을,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대에는 삶을 쫓아가는 훌륭한 상징과 훌륭한 대비입니다. 그야말로 생명과 시간의 장엄한 은유를 완벽한 기술로 벼려낸 샘 맨데스의 또 다른 걸작입니다. 솔직히 1917이 작품상을 탔었어도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쉽지만 크게 할 말은 없었을 것 같네요.